안녕하세요. AI를 위한 수학 기초 과정의 통계량과 추정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 개념을 파이산 코드와 함께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총 10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째,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개념과 활용법을 배웁니다. 둘째, 분산과 표준 편차로 데이터의 흩어짐을 측정합니다. 셋째, 공분산과 상관계수로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넷째, 모집단과 표본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다섯째, 중심극한 정리의 원리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의 개념과 해석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데이터를 대표하는 세 가지 척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의 합을 개수로 나눈 것으로 시소의 균형점과 같습니다. 무거운 값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중앙값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줄 세운 학생들 중 가운데 서 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으로 인기 투표에서 1등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대표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상치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통계에서 몇몇 고소득자가 있으면 평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균보다 훨씬 적게 벌죠. 이럴 때는 중앙값이 실제 분포를 더 잘 반영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최빈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서는 평균이 적합합니다. 파이산으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고객 구매 금액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인데 50만원이라는 이상치가 하나 있습니다. 넘파이의 민 함수로 평균을 구하면 79,000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미디언 함수로 중앙값을 구하면 2만원입니다. 이상치 하나가 평균을 3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죠. 이런 경우 중앙값이 실제 고객 행동을 더 잘 반영합니다. 이제 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각 데이터와 평균의 차이, 즉 편차를 구하고 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냅니다. 왜 제곱을 할까요? 편차를 그냥 더하면 양수와 음수가 상쇄되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산의 단점은 단위가 제곱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단위가 원이면 분산의 단위는 원제곱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분산의 단위 문제를 해결해서 원래 데이터와 같은 단위를 갖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모여 있고 크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유명한 68대 95-99.7 규칙이 있습니다.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하나 범위 안에 68%, 2개 범위 안에 95%, 3개 범위 안에 99.7%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파이산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서버의 응답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버 A는 98, 102, 99, 101, 100mC이고 서버 B는 50, 150, 80, 120, 100mC입니다. 두 서버 모두 평균이 100mC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넘파이의 var 함수로 분산을 계산하면 서버 A는 2.0이고 서버 B는 1000입니다. 표준 편차로 보면 서버 A는 1.41, 서버 B는 31.62입니다. 평균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서버 A가 훨씬 안정적인 것이죠. 다음으로 공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분산은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x가 평균보다 클 때 y도 평균보다 크면 양의 공분산이 됩니다. 반대로 x가 클 때 y가 작으면 음의 공분산이죠.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수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분산은 변수의 단위에 영향을 받아서 크기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입니다. 항상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의 상관,
-1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 0에 가까우면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은 아닙니다. 파이산으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2시간일 때 55점, 3시간일 때 60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넘파이의 COB 함수로 공분산을 구할 수 있고 커코이프 함수로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이 데이터의 상관계수는 정확히 1.0입니다. 완벽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완벽한 상관은 드물지만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 개념을 배워봅시다. 모집단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면 모든 한국인이 모집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부만 선택해서 조사합니다. 이 일부가 표본입니다. 표본을 잘 추출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값을 모수라고 하고 표본에서 계산한 값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은 그리스 문자 뮤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기합니다.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표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알 수 없는 모수를 표본 통계량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표본이 클수록 추정이 정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이산으로 표본 추출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17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10,000명의 모집단을 만듭니다. 물론 실제로는 모집단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이니까요. 이 모집단에서 랜덤 초이스로 30명만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이 30명의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 평균 17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표본 표준 편차도 모표준 편차 10에 가깝습니다. 단 30명으로도 꽤 좋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표본이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규 분포를 가정한 많은 통계 기법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덕분에 우리는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 크기만 충분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요. 표본 오차를 계산하는 근거도 여기서 나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적 추론의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중심극한 정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0에서 100 사이의 균등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만듭니다. 균등 분포는 정규 분포와 전혀 다른 모양이죠. 이 모집단에서 30개씩 표본을 추출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합니다. 놀랍게도 2000개의 표본 평균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종 모양의 정규 분포가 나타납니다. 모집단이 균등 분포여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은 모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구간을 만드는 것을 100번 반복했을 때 약 95번은 실제 모수가 그 구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뢰 구간이 좁을수록 추정이 정밀합니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이 클수록 좋은 신뢰 구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 구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95% 신뢰 구간이 45에서 55라면 모수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모수는 고정된 값입니다. 특정 구간 하나가 모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95%는 방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특정 구간에 대한 확률이 아닙니다. 파이산으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이피-이스테츠 모듈의 팀 인터벨 함수를 사용합니다. 표본 데이터로 평균을 구하고 셈 함수로 표준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95% 신뢰 수준, 자유도는 표본 크기 -1, 위치는 표본 평균, 스케일은 표준 오차를 넣어주면 신뢰 구간이 계산됩니다. 표본이 작을 때는 T분포를 사용하고 표본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사용해도 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커머스 회사에서 고객 구매 금액 데이터에 50만 원짜리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대표값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를 반영함으로 정확하다. 둘째, 중앙값을 사용해야 한다.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제 고객 행동을 반영한다. 셋째, 최빈값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세 값의 평균을 구해야 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극단적인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평균은 이상치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만 중앙값은 실제 대부분 고객의 구매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비유 설명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균은 줄 세우기의 가운데 사람, 중앙값은 시소의 균형점, 최빈값은 인기 투표 결과. 둘째, 평균은 시소의 균형점, 중앙값은 줄 세우기의 가운데 사람, 최빈값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메뉴. 셋째, 평균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메뉴, 중앙값은 시소의 균형점. 넷째, 평균은 줄 세우기의 가운데 사람, 중앙값은 인기 투표 결과.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평균은 시소의 균형점처럼 모든 데이터의 무게를 고려합니다. 무거운 값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중앙값은 줄 세운 후 가운데 사람처럼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빈값은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처럼 가장 빈번한 값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두 서버의 평균 응답 시간이 모두 100mH로 동일할 때 서버 성능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최빈값. 둘째, 중앙값. 셋째,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넷째, 범위. 어떤 지표가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3번, 분산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평균이 같아도 한 서버는 일관된 응답 시간을 보이고 다른 서버는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작은 서버가 더 안정적이겠죠? 네 번째 퀴즈입니다. 화면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면 평균과 중앙값이 각각 얼마로 나올까요? 구매 금액 데이터에 50만 원이라는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68,000원. 둘째, 평균 25,500원, 중앙값 68,000원. 셋째, 평균 68,000원, 중앙값 25,500원. 넷째, 평균 5만 원, 중앙값 25,000원. 직접 계산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개 데이터의 합계는 68만 원이므로 평균은 68,000원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면 5번째와 6번째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계산하면 25,500원이죠. 50만 원이라는 이상치가 평균을 3배 이상 끌어올렸지만 중앙값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중심극 한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표본 크기가 크면 모집단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둘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셋째, 표본이 클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이 커진다. 넷째, 모집단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만 적용된다. 중심극 한정리의 핵심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중심극 한정리의 핵심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 간에
표본이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것이 통계적 추론의 기초가 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추출된 일부 데이터이다. 둘째, 표본 통계량은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셋째, 표본이 클수록 통계량이 모수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넷째, 표본 평균은 항상 모집단 평균과 정확히 일치한다.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표본 평균은 모집단 평균의 추정치일 뿐 항상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표본 추출의 무작위성으로 인해 표본 평균은 모집단 평균 주변에서 변동합니다. 이를 표본 오차라고 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이 오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95% 신뢰 구간이 45에서 55로 계산되었을 때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집단 평균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둘째, 같은 방법으로 100번 표본 추출하면 약 95번은 모집단 평균을 포함한다. 셋째, 표본이 95%가 이 구간에 분포한다. 넷째, 다음 관측값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신뢰 구간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신뢰 구간의 정확한 해석은 반복 표본 추출 시 그 구간들 중 95%가 모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산된 특정 구간에 모수가 있을 확률이 95%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수는 고정된 값이고 구간이 그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뿐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공분산이 양수일 때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둘째,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반드시 1에 가깝다. 넷째, 두 변수는 독립적이다. 공분산의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공분산이 양수라는 것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변수가 평균보다 클 때 다른 변수도 평균보다 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공분산만으로는 관계의 강도를 판단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분석 실무에서 평균을 보고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하는 정보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최빈값. 둘째, 데이터 개수. 셋째, 표준 편차. 넷째,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만 제시하면 데이터의 변동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100인 두 데이터셋이 있을 때 하나는 99에서 101 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0에서 200 사이일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함께 제시하면 평균 주변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5일 때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강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 둘째, 강한 음의 선형관계가 있어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는 감소한다. 셋째, 인과관계가 있다. 넷째, 두 변수는 독립적이다. 상관계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0.85는 강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냅니다. 절대값이 0.7 이상이면 강한 상관으로 봅니다. 음수이므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량과 추정의 핵심 개념을 배웠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으로 데이터의 중심을 파악하고 분산과 표준 편차로 흩어짐을 측정했습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로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 모집단과 표본이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와 신뢰 구간의 개념도 배웠습니다. 직접 파이산 코드로 실습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